동성애, 좌절로 밀어넣은 간접적 원인. 여담입니다. BTS가 미국에 상륙했을 때 많은 미국인들이 이들을 게이로 오해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화장을 해? 남자야 여자야? 등등. 지금도 길거리 인터뷰를 보면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확고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주의 문화로 인해 동성애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너그럽기는 하지만요. 하여튼 제프리는 사춘기 때 함께 하이킹도 하고 물고기도 잡던 이웃집 소년인 에릭 타이슨과 육체적 탐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둘은 옷을 벗고 서로 만지고 애무하고 키스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들통날까 두려워 3-4번 만에 그쳤습니다. 사실 1948년 5,300여 명의 남성을 표본으로 한 킨제이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4%의 남성이 평생을 동성애자로 일관했고 37%의 남성이 최소 1회 이상 경험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는 남성 중 동성애자는 극히 일부분의 예외일 거라는 그 전의 추측이 편견이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실태 조사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7, 80년대 여전히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영국의 제프리 담으로 불리는 데니스 닐슨도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가족에게 폭로한 형제와 다시는 상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프리의 아버지 라이오넬은 근본주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를 가장 혐오하는 집단이 근본주의 크리스천의 비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은 우리나라의 개신교입니다. 제프리가 어릴 때 라이오넬은 게이나 레즈비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프리의 재판 후에도 이 의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의한 거부와 비난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나 불안을 낳고 결국 자기 혐오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가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는 그들의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석방 보호 관찰관인 도나 체스터는 81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프리는 살인 이외의 거의 모든 것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적 취향에 대해 말하는 것에 관심을 종종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제프리는 자신이 남자 파트너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것, 즉 동성애에 대해 제프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존 게이시의 살인에 대해 책을 썼던 테드 카힐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케이시의 경우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정신적인 움직임을 제프리에게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족, 동성애적 행위에서 느끼는 수치심을 지워버리기 위해 그들은 이 동성애적 감정을 지워버리려고 했고, 처음에 그를 유혹했던 사람들을 파괴하려는 사람, 자신을 벌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벌하려는 사람이죠.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성적 끌림의 긍정적인 욕망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동성을 파괴하고픈 파괴적인 욕망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성애는 자기 혐오를 낳았고, 이는 자기 조롱으로 바보짓을, 그것도 공개적으로 학교 친구들 앞에서 하게 하는데 한몫한 것입니다. 동성애는 술과 함께 그를 좌절감으로 이끈 원인 중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그의 살인의 형태, 즉
동성애 젊은 남성을 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술, 좌절로 밀어놓은 간접적인 원인. 제프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술을 빼놓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프리의 반 친구인 칩 크로프트는 나는 그가 진을 마시는 것을 종종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프리가 컵에 든 스카치를 들고 수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당시 오하이오 콜럼버스에 있는 캐피털 대학에서 사회학부 부교수였던 반 친구 마타 슈미트는 왜 술을 마시냐고 물었습니다. 제프리는 그것은 나의 약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의 반 친구들에 의하면 고등학교 때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수업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 시절 같은 나이의 다른 학생들은 취직하거나 대학에 갈 생각에 골몰했지만 다머는 전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 사회에 속한 사람 같지도 않았고 속하고 싶지도 않았으며 머릿속은 죽음에 관한 환상들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정신질환 증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한테 대드는 법도 없었고 누구와 말싸움을 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머는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위해 쌓은 벽은 날도 높아만 갔고 또 두꺼워져만 갔습니다. 다머의 부모가 그가 18살 때 이혼을 합니다. 제프리는 그 당시 이미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머의 두 부모가 그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라이오넬과 조이스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재혼한 다머의 아버지의 처인 제프리의 양어머니인 쉐리가 곧 그러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두 부부는 상의 끝에 제프리에게 대학 진학을 권했고요. 1978년 제프리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그는 한 학기 내내 술만 마시다가 F를 받고 실질적으로 퇴학당합니다. 이맘때쯤 알코올 중독이 이미 심한 상태였지만 제프리는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취직을 하거나 군에 입대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취직도 않고 거의 1년 내내 술에 취해 있자 1979년 1월 참다 못한 아버지는 다머를 차에 태우고 군대를 찾아가 자원 입대시켜버립니다.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나 했더니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강제로 제대를 해야만 했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옮겨 취직을 하나 했더니 술을 먹고 난동을 부려 체포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매번 변호사를 사서 아들을 빼내 주었지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공공장소에서 그것을 드러내더니 어린아이 성추행하고 마침내는 연쇄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를 계속 연쇄살인 몸으로 몰아넣는 것들 중 하나가 술이었습니다. 그가 이 몬스터로 향하는 열차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을 때마다 그를 좌절시킨 것이 술이었습니다. 그에게 술은 살인을 하는데 거의 빠지지 않는 요소입니다. 술은 그가 살인을 비롯한 성추행 등 거의 모든 범행을 할 때 빠져서는 안 될 약이었습니다. 술은 평상시에 조용하고 순한 제프리의 가면을 벗고 억압된 분노의 몬스터를 끄집어내게 하는 주술제와 같았습니다. 군대에서 같은 방을 썼던 빌리 챕쇼는 말합니다. 제프리는 평상시에 깔끔하고 순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지독한 욕을 하면 제프리는 자신을 꾸짖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술만 들어가면 차가운 얼굴로 변했고
자신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가 술에 취하면 그는 정말로 내게 폭력적이 된다. 그의 얼굴에서 그가 장난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말이다. 완전히 다른 면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그것을 본 적이 없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연쇄살인을 할 때 그는 거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라오스계 소년이 탈출을 시도해 체포될 위험에 처한 것도 술 때문이었고요. 마지막 살인 시도에서 트레이스를 놓쳐 결국 체포된 것도 술에 취해서였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는 비교도 안 될 금기사항인 살인과 시체 절단 등은 그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물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그는 잘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체포된 것을 도리어 잘된 일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숨겨도 아무도 알 수 없을 10여 년 전의 힉스 사건까지 자백한 제프리를 보면서 그가 무의식적으로 겪은 마음의 불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로저 다머. 군대에서 쫓겨난 제프리는 차마 아버지가 있는 집에 곧장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의 해변에서 머뭅니다. 그러나 술값으로 모텔비를 지불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고 해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엄청나게 큰 쥐가 자고 있던 그의 얼굴에 올라와 엄청 놀란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돈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집으로 올 비행기 티켓만을 제공합니다. 제프리는 이후 자신의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까지 10여 년 정도 된 기간을 할머니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가석방 보호관찰관인 도나 체스터에 의하면 제프리는 돈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돈에 쪼들리는 것에 좌절했습니다. 일이 잘 되어가는 줄 그녀는 알았지만 체포가 되기 며칠 전인 7월 14일 그는 체스터 양에게 그가 해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하루 온종일 써버린 후 늦잠을 잤기 때문이라고요.